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쯤 나흘 동안 일본을 방문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마라톤 협의에도 어디를 둘러보고 올지 이런 세부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해저 터널을 포함해 오염수 배출 설비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우리 측 요청을 일본이 일단 거부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한일 국장급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오늘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양국은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을 전후해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다수 요구했는데 일본은 내부적으로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염수 배출 설비를 직접 보겠다는 우리 측 요청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앞바다에 1km가량 해저 터널을 뚫어 오염수를 방류할 방침인데 정부는 오염수 저장 탱크부터 해저 터널까지 방류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아직 자체 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시찰단의 현장 접근 범위를 지금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설명회로 표현한 일본은 그간 한국 시찰단의 방문이 검증을 위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ＡＬＰＳ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양국은 일단 다음 주 초 화상회의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시찰단 규모는 우리 측이 요구한 대로 20명 안팎으로 꾸리기로 했는데 일본의 반대를 받아들여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외교안보팀 엄지인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일본은 올 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 10m 정도 깊이에 1km 길이의 터널을 뚫어서 거길 통해서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오염수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130만 톤 정도 모아져 있는데 네.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장비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서 40년가량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저장 탱크, 그다음에 정화 시설인 알프스, 그리고 해저 터널까지 이게 다 이 오염수 방류 과정의 핵심 시설들인데 아직 최종 협의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만 일본이 이렇게 공개를 꺼리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완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해저 터널은 지금 굴착이 다 됐는데 아직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라고 하는 단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일본 정부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6월까지 준비를 마치면 당장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본이 여전히 현장 점검, 현장 시찰보다는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수준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대만 시찰단도 그랬고 도쿄전력도 이 정도의 설명회는 지역 주민, 시민단체, 언론을 상대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장급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다. 일본이 완강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오염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지도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시찰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지적도 당연히 나오거든요. 오염수 채취를 못하는 것도 사실 일본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균열 서울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증하려면 우리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가서 직접 퍼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도쿄전력 웹사이트 숫자를 검증하는 거죠. 교차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보관부터 정화, 방류까지 설비를 직접 보고 일본이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일본이 지금 접근조차 막고 있으니까 네. 정부도 추가 협의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시찰단이 일본까지 가서 자칫 일본의 홍보만 듣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자, 일본이 이번 시찰단 방문을 근거로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정부는 아직까지는 논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다음 달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일본의 압박이 다시 커질 수는 있습니다. IAEA는 앞서 일본이 검사 대상 핵종의 수를 64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였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은 G7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추진할 거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주요국의 지지를 발판으로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해보겠다 이런 일본의 구상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공언한 대로 검증에 가까운 역할로 국민적인 불안을 풀 수 있을지 대응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업계의 불법 로비 의혹에 황당 무계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산 초기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또 국회 입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에는 설명이 없어서 핵심을 비껴간 행위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SNS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 자금으로 몰더니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면서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이벤트나 배당 형태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걸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로비가 있었냐는 의혹에 반발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게 명확하다며 오보에 강력하게 법정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을 사 지금은 9억 1천만 원만 남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과정에서 이미 9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당임한 뒤늦게 소명하고 이를 현금화했는지도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웠는데 여기엔 해명이 없는 겁니다. 또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진행 중 코인을 거래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당 진상조사위도 처음 자금 형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은 거래 초기인 2021년 거래 내역은 거의 없고 주로 2022년 내역만 공개돼 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여 원으로 코인 투자금을 만들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시드머니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일축하며 김 의원의 다른 지갑들도 살펴보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초기에 코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투명하다며 가상화폐는 정보가 없이 돈을 벌기가 힘든 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드머니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계속 지금 확인을 갖다 해서 그걸 갖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드머니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100억대 코인 비리, 코인 척척 박사의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이라며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방탄막을 세우는 잔머리 굴릴 생각 말고 즉각 사퇴 후 수사받길 촉구합니다. 김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으로 20, 30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당 조사위는 내일 쇄신의 총전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조직폭력배 부두목에서 목사로 변신한 한 40대 남성. 스스로를 서울형 목사라고 칭하며 노숙인들에게 봉사를 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가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병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하도에서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남성. 오늘은 치킨하고요. 그리고 양말하고 핫팩하고 큰누님이 해주신 떡하고 나눠드리러 왔는데요. 명절 앞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이른바 서울역 목사로 알려진 48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경남 창원 폭력 조직의 부두목 출신으로 지난 2020년 6년의 수감 생활 뒤 목사로 변신했습니다. 저희들은 교도소 찬양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의 두 딸은 부모가 이혼을 한 뒤 외가에 살았는데 아버지 이 씨가 지난 2021년 14살 큰딸을 만났을 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차 안에서 처음에 이제 무르고 바지를 내려서 애에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만지겠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큰딸은 자신이 7살이었던 9년 전에는 성폭행도 당했다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자고 있는 배를 갖다가 막 비벼댔대. 깼는데 아가 계속 자는 척을 했대. 무서워서. 원래는 숨기려 했지만 양육비 분쟁으로 아버지가 자신들을 데려갈 수도 있다는 말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을 때 동생이 그러지 마 차라리 경찰서 가는 게 어떠냐 그랬을 때. 이 씨는 전 부인과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너무 작다는 이유로 그동안 외면받았던 초소형 아파트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작더라도 안전한 내 집을 마련하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3,400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주택 현장입니다.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한 800여 세대 대부분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입니다. 그동안 너무 작다는 이유로 신혼가구도 외면해 왔는데 청약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200세대를 모집하는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청약 경쟁률은 7.81대 1, 이보다도 더 작은 39제곱미터에도 3.18대 1의 청약 수요가 몰렸습니다. 자금 마련이나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끼는 1, 2인 가구 실수요자와 일부 투자 수요가 소형 아파트의 늘기를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60제곱미터 이하 전국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6대 1에서 올해는 10대 1을 넘어섰습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는 관심이 더 뜨거워 지난해 13대 1의 경쟁률이 올해는 44대 1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다 보니 초소형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물천장 설계로 층고를 2.42m까지 높였고 공간 활용을 위해 아일랜드 식탁도 배치했습니다. 좁다는 느낌 못 받아요. 시설보다 여기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수도권 일대로 휩쓴 전세 사기의 여파와 역전세난 우려 등도 면적을 줄여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자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전세 사기 이슈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데다가 차라리 실수요자 위주로 소형 면적의 청약에 나서는 수요들이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로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고 1, 2인 가구의 증가도 초소형 아파트의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